두 분 먼저 인사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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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우리 또 제리 대표님 금요일 날은 머리 약간 까더니만 오늘은 또 투구를 또 이마 가리는 투구로 해오셨네. 그날은 나스닥 선물이 상승했었고요. 오늘 상승이네. 잠깐만요. 빨리 나갔어요. 빨리 나갔어요. 오늘은 유럽이 빠져요. 유럽이 빠지니까. 예. 유럽이 빠지니까. 예, 유럽 투자자들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네, 그래요. 지난주 어떻게 저 금요일 날 주간 전망대 하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봤는데 좀 후회스럽더라고요. 우리가 네. 뭐 대단하다고 네. 뭐 대단한 정보를 갖다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하겠다고 그렇게 네. 진지하고 열내면서 했는지 참 어리석더라고요. 반성합니다. 네. 네. 우리 이 시간을 뭐 인포맥스 라이브 화요일이나 금요일에 일부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네. 그거보다는 이 참 웃을 일 없는 세상 요즘 당신들 보고 한번 웃고라도 가자 그거니까 오늘은 그 기분에 충실합시다. 거기다 성희 씨까지 있으니까 분위기는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버럭 자료를 몇 개 준비했기 때문에 웃어야 되는데 증시가 저를 좀 웃겨줬으면 좋겠는데 웃으면서 버럭하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해보세요. 눈꼬리를 올려야 되나? 아니면 입꼬리를 올려야 되나? 그거 한번 해보시죠. 한번 도전해보죠. 예,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도 들어와 계신 우리 진짜 열혈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팬분들 오늘 차 소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실까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 그래요. 한번 준비하신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일단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분하게. 예, 시작은 차분하게. 중간에 제가 흥분하는 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일단은 처음부터 흥분하지는 네.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은 우리가 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입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들겠죠. 그렇죠. 기업이라면 자금 조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모르시더라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고민 안 하세요. 단순하게 그 부채 비율만 따지고 부채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첨보라는 2차전지 이제 네. 소재 업체가 최근에 메자닌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메자닌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요게 공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화면을 보고 계시는 게 뭐 메자닌 채권이라면 메자닌이라면 전환사채? 메자닌이라는 의미가 이탈리아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 가보시면 1층이 도착지고요. 3층이 출국지잖아요. 네. 거기 계단 걸어 올라가면 2층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메자닌이라는 개념은 이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라는 개념이에요. 김민수 대표 집에 그런 거 있지 않나? 메자닌 있지 않나? 저희 집에 고양이 키웁니다. 네, 있습니다. 예. 김민수 대표 어디 뭐 강남에 있는지 여의도에 있는지. 왜 이러세요? 빨리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해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메자닌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전환사채예요. 전환사채.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사채입니다. 채권이지만 전환이 가능하다. 뭘로 전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무적으로 보면 메자닌 채권을 발행하면 네. 메자닌 채권은 사채니까 부채죠. 그렇죠. 부채인데 이게 주식으로 전환되면 자본으로 환입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쪽 자산 항목은 가만히 있는데 부채에서 자본으로 유입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채 비율에서 빼줍니다. 결국 자본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고 여기서 보면 표면 이자율이 0%예요. 0%다. 그리고 본사채는 2027년 만기인데 만기 때 100%를 주겠다. 이자 하나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원금만 돌려주겠다. 원금만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 보이시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메리트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규모가 저게 얼마요? 2,500억이요. 2,500억. 네. 네. 우리가 이제 부채라고 한다라면 일상적인 부채라면 제가 이제 은행권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행권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네. 어떤 이자가 됐던 지자되고 만기에 이제 상환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연장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채권 등급만 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연장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메자닌 채권은 유상증자가 아니에요. 유상증자는 주식을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주식을 나눠주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주인수권 막 유상증자를 내가 한다면 주집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자를 하나도 안 줘도 돼요.
주식 나눠주면서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배당만 경우에 따라서 주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경영학에서 논쟁이 시작이 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업 조달 입장에서 보면 부채가 더 부담이 되느냐 유상증자가 부담이 되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땐 부채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죠. 이자를 주고 네네. 유상증자는 이자를 안 주니까 유상증자가 더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꿔서 내가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네. 나는 은행에 예금도 가능하고 주식에 투자도 가능합니다. 네. 은행에 예금을 하는 순간 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주식에 투자하는 순간은 내가 은행의 이자보다 플러스 알파를 바라고 투자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유상증자로 들어오는 돈들의 요구 수익률은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하하.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은행에 내가 5% 이자를 기업이 지급하는 것보다 그것은 당연히 투자자들도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투자자들은 5% 플러스 알파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우리가 참여하느냐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경제학적인 이론을 볼 때 이 기업이 성장성이 과연 은행 이자보다 높냐 안 높냐가 이제 우리가 수익률로 이제 따져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유상증자가 비용이 더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저쯤 되면 일타 강사급? 저 정도 설명이면? 근접하죠. 네, 근접하죠. 자, 그러면 표면금리 0%의 매장이 채권이다라고 보면 이거가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첨보에 대해서 만약에 2,500을 모집을 하는데 2,500억 투자한 사람이 원금 보장한다고 투자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이것을 그러니까 그 주식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거죠. 주식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거죠. 주식으로 전환이 돼야만 내가 그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건데 기업 입장에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첨보는 2,500억이 없는 거예요. 첨보는 2,500억이 없는 거죠. 네. 그럼 이 2,500억을 받아서 네. 얘네가 이제 지금 그 기업 설비를 확장하려고 그래요. 돈을 다 쓸 겁니다. 설비 확장이 아니고 아까 자료에 얼핏 보니까 무슨 뭐 주식 살라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얘네는 이 돈이 쓰임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지는 지금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쓰임새가 있어. 돈을 다 네. 써버리는 거예요. 써버리고 2027년이 딱 왔을 때 만약에 주가가 현재 수준보다 높으면 전환이 되겠죠. 높지 않으면 네. 이 사람들은 2,500을 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네. 기업 입장에서는 갑자기 2,500이라는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니 만기 전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 그 이제 조건이 다른데 어쨌든 대부분 이런 것들은 만기까지 분할 상환을 못하고 콜옵션이냐 풀옵션이냐 달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 지금 따지지 않고 만기의 일시 상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만기의 일시 상환일 경우에 갑자기 투자자들이 2,500을 달라고 하면 첨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2,500을 못 주면 어떻게 되죠? 부도가 나는 거죠. 부도네요. 그렇기 때문에 첨보는 이걸 발행하는 순간 주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전문가분이 나오는 것처럼 첨보는 2,500억을 무이자로 빌렸다라는 논리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부담감일까요? 자신감일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첨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만기 때 2,500억이 돌아오는 거죠. 지금 우리 승희 씨랑 나는 지금 차영조 소장님의 현란한 설명에 네. 그냥 입 쩍 벌리고 듣고만 있는데 네. 하고 있는데 우리 김 대표께서는 저기 논리의 허점이나 뭐 주장 가운데 뭐 잘못된 거 빠뜨린 거 없나요? 허점 많죠. 이거는 너무 잠시의 고민도 없이. 예. 이런 흥행이 안 된다니까. 그래요? 네, 흥행이 안 된다니까. 아니 나중에 따로 얘기해야지 우리가 돈을 나눠갔지. 그런 건가요? 첨부한테 받은 거 없고요. 아니 첨부 받은 게 아니라 두 분한테 받아서 강사를 받아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보로 하시죠, 만보. 자, 그래. 허점 1. 그러니까 허점보다도 일단 지금 내용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용도를 쓰느냐에 대한 명쾌한 게 아마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 정도 금액이면 M&A 자금으로 뭘 또 이렇게 수직 계열하려고 나오지도 않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들고요. 2,500원 가지고. 그러면 지금 요게 CBBW 다 발행해요. 제가 하나만 지금 캐치온 거예요. 다 해서 600억을 이번에. 그럼 3,100억입니까? 3,000억이다. 그러니까 2,500억, 500억. 3,000억을 땡긴 거예요. 이번 3,000억 땡겼어요. 이미 게임 끝. 게임 땡겼어요. 3,000억 땡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제 들고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법인이나 뭐 기관 쪽에 세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오퍼를 던졌을 때 오케이를 했으니까 받지 않았을까요, 이걸?
그 발행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거 이제 제가 상황 설명하면 저도 이제 이거 나중에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지금 이제 2차전지 소재주들이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그 기사가 뭐냐면 증권가에서는 이 3천억이 소화가 안 될 걸로 봤는데 의외로 성공했다. 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안 거예요. 의외로. 이게 3천억이 소화가 잘 안 될 걸로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첨보란 회사는 그러니까 지금 기조로 가서 이게 만약에 증설을 하건 이 기조로 나가서 2027년이라고 그랬죠. 네. 앞으로 5년 뒤인데요. 2023년 뭐 이때부터 순익 1,000억은 찍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아직 또 불확실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회사의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렇죠. 예, 그런 쪽도 물론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이 그냥 2,500억, 3,000억까지 그렇죠. 이렇게 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 얘기는 네. 이제 예를 첨보로 들어드린 거고 이 우리가 이제 그 잘못된 뇌피셜 이렇게 표면이자가 0%라 그래서 그 공짜로 돈을 빌렸다라는 개념으로 어떤 분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그리고 잘못됐다. 예. 지난 금요일 날 냈던 숙제도 이제 답을 알려주셨네. 그렇죠. 부채, 이거죠. 그러니까 기업 결국 입장에서 부채가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유상증자가 어떻게 보면 더 그러니까 고비용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설에서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검증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주식계에서 보면 은행들의 자금 조달 과정이 있어요. 자금 조달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은행에서 빌립니다. 은행에서 빌리는 게 이제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하는 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합니다. 주주들한테 돈을 내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주주 입장에서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거죠. 근데 그렇죠. 여기서 성공을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매자니를 발행해요. 매자니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이것도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내가 내 신용도를 갖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느냐, 현금 서비스를 받아야 되느냐, 사채업체를 찾아가야 되느냐, 이건 내가 알잖아요. 맨 마지막에 제3자 유상 배정입니다. 아하. 이게 뭐냐면 주주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주주도 이걸 안 사갈 것 같아. 그러면 제3자, 근데 제3자가 뭔데 이 회사가 뭔데 나랑 무슨 관계인데 거기다 돈을 내요?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요? 담보대출이요. 담보대출 담보대출도 있죠. 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제3자 유상 배정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좋게만 보기에는 안 좋은 면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금요일에 이미 설명을 해주신 내용일지 모르겠는데 표면금리 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표면금리가 있다는 거는 표면금리에 그 반대하는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표면 이자가 0%라고 돼 있죠. 그냥 그러니까 쿠폰이 제로다. 그게 이자 안 주는. 이자 안 주는 거예요? 이자 안 준다. 그 제로 쿠폰, 의미밖에. 제로 그게 아니라 표면 이자의 개념 자체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표면 이자라고 썼지만 여기 1%면 내가 1년에 연 1%를 주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럼 실제 이자나 표면 이자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2027년이니까 여기 5년 갖고 있으면 1%씩 5%를 줘야 되는데 여기 만기 때 105.000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자를 안 주겠다는 개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화요일 날 IPO 얘기가 이제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했던 게 뭐냐면 신문 기사가 났어요. 신문 기사가. 네, 신문 기사를 제가 캡처해 왔는데. 근데 조금은 허점 있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제리가 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그때 화가 나셨던 게 앞으로 수요 예측의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점검 독려, 주의사항 안내, 규정 준수를 촉구하겠다. 뭐 이런 정도지 이게 지금 네. 제출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이게 뭐냐면 5월부터 IPO 수요 예측 참여 기간 기준 강화, 기간 경쟁률 낮아질까, 투자업계는 불만. 그 다음에 투자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요 예측 경쟁률이 낮아질 것을 예상한다. 올해 들어 공모주 수익이 공모주 침체기가 올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법을 잡아서 제대로 하자는 얘기인데 그동안 기관들이 뻥튀기 해가지고 일경이라는 돈을 했다고 그 NGL솔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다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해서 무슨 공모주 침체기가 올 것이다. 투자업계가 불만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 기사입니까? 저도 사실 그거 여쭤보려다가 검색해 보시면 너무 나옵니다. 특정하게 요 제목 될까 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소설입니까? 아니면 진짜 이겁니까? 이거는 궁금한 게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런 기조로 글을 쓰셨나요? 아니면은 이게 이런 의견이 업계를 있는 대변하는 건데 업계를 대변하는 건데 이렇게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이게 도대체 이게 그러면 투자업계가 불만이고
공모주 침체가 온다라는 게 개인들한테 이게 손해가 온다라는 뇌피셜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그 투자자들이 여기다 항의를 하던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온다라는 것은 저는 화가 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최근 한 2년 동안의 그 IPO 열풍에 네. 또 공모주 청약 열풍에 우리 또 막상 개인 투자자분들도 실제 몸으로 느끼신 게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LG엔솔이 피날레를 날렸다고 봐야죠. 이 기사에서 얘기했던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또 한동안 또 이제 IPO 시장이 좀 침체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수순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괜히 그거 한다. 예. 여기서 이 정도로 넘어가겠고요. 예. 재밌는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화를 좀 바꿔서 재밌는 공시가 하나 있습니다. 재밌는 저도 몰랐어요 이거를 우연히 방송 얘기하다가 심심해가지고 클릭하다 봤는데 이거 혹시 내용 아시는 분 쫙 보십시오. 두산중공업입니다. 스팸 관여 과다 종목 공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게 뭐냐면 아니요? 이게 두산중공업이 3월 14일 지금 이게 두산중공업이 나름대로 윤석열 당선인 관련해 갖고 원전 관련주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윤석열 당선인 돼가지고 이제 윤석열 뭐 테마주 뭐 원전 관련주 이래가지고 스팸이 무지하게로 날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과 투자주의가 되는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두산중공업 측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투자 주의하라고 보내는 거는 잘하는 일이네.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스팸이 많았다. 이게 인터넷진흥원에 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공시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이거는 이제 하나의 해프닝으로 이제 최근에 뭐 차영주 팔아먹는 그 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문자들 막 나간 다음에 그 일요일 오후 한 4-5시쯤 되면 제 이름으로 된 그 문자 광고가 무지하게 나가는 겁니다. 저도 일요일마다 되면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요.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 친구가 혹시나 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스팸이다 그랬더니 그 채팅방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스팸이다라고 쓰니까 0.1초도 안 돼서 강퇴. 그 결국은 뭔데 그 차영주 팔아가지고 뭐 찍어서 들어가면은 나 돈 내라는 거죠. 돈 내라는 얘기.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그건 정말 거기 보면 야 의외다. 그 왜요? 스팸 사기를 쳐먹는 애들도 해도 김민수를 팔아먹을 것 같았는데 거기에 그게 나왔어요. 그게 더 사기 기질이 있어 보이는 김민수를 팔아먹지 싶은데 어째 차영주 이렇게 두 분을 한꺼번에 보내시는 이렇게 두 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뉘앙스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예. 오늘 좀 쌍피하셨습니다. 일단 쌍피에 긴장 좀 하시고요. 오늘 싹쓸이. 예, 보람 소장님. 네. 오케이. 아직은 좀 더 남았습니다. 두산중공업 굿. 네네. 두산중공업 굿.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공시가 나온 이건 이제 화가 날 겁니다. 캄다운 차분하게. 어마어마하게 화가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코로나 백신 홍보 열리니 공시 포기. 제넥신이 올빼미 공시로 연락이 됐다. 제넥신은 이제 밑에 거 먼저 보세요. 그동안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개장하는 9시쯤 장중에 보도자를 내며 성과를 홍보해왔다. 동물성 실험 효과, 특허 출원, 임상이라는 논문 결과 이런 데 중계 방송하듯이 보도자를 뿌렸다. 묻지마 투자 덕에 4만 원대 한때 19만 원이 됐다. 이 공시 언제 했냐면 금요일 오후 3시 40분. 장 끝나고.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 여기서 보면 개장할 때 9시쯤에 장중에 보도자를 뿌리던 놈이 3시 40분 장 끝나고. 예. 놈. 부장님 컴다운. 아니 놈이라고 제넥신이 저 고발하세요. 놈입니다. 이걸 했는데 웃긴 건 뭐냐면 보도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보도자 제목이 뭔데요? 제넥신 언데믹 시대를 맞아 개발 전략 수정. 임상 포기가 아니라 언데믹 시대를 맞아서 개발 전략 수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클릭도 잘 안 하게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이 제넥신 갖고 계신 분이 이 뒤늦게 공시가 났더라도 임상 실패, 포기 그러면 너나 할 것이 클릭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봐서 엔데믹 시대를 맞아 개발 전략 수정이라고 하면 클릭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런 걸 보고 일단 화도 나지만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금 아니 이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지. 3시 40분에 공시 그 전에 알면 공시법 위반이에요. 아니 이제 이것도 넘어가는 것도 저 아래쪽에 박스 친 저런 것처럼 9시쯤이나 장중에 보도자료 내가지고 주가 띄우고 하는 그러니 우리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애정과 열정이 많았고 그야말로 뭐 저기 테슬라 주주만큼이나 뭐 셀트리온 맞습니다. 계열에 대한 어떤 또 충성도 높은 맞습니다. 신뢰 높은 그런 기대감 높은 투자들 많고 했는데 또 바이오만큼 우리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마음에 상처 준 업종도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실패할 정도로 수 있는 노리듯이 하는 거면 금융감독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나 보네요. 없어요. 저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공실했기 때문에 아이고. 실패 공실했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어. 제가 아는 한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시라도 해서 대응할 수 있게 3시 40분에 공시해놨고 월요일에 수직급 났겠거든요. 주가가 이거 금요일이라. 네. 그러니까 대응할 시간도 없이 그전에는 지네가 속된 말로 이지랄을 하다가 네. 왜 갖고 3시 40분에 했다라는 네. 거는 이거는 저는 용서 못해요. 이 지금 차 소장님의 저 거룩한 분노에 허점이 있어요. 허점보다 왜 이렇게 열받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차곡차곡 얘기를 하시면 될 거를 왜 좀 비속어까지 쓰시면서 그러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지만 좀 자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영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준호 소장님과 네. 저희 욕설은 하지 않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다른 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또 네네. 넘어가죠. 예. 지금 홍콩 증시가 급락합니다. 네. 지금 홍콩 증시가 급락하는 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홍콩 증시가 급락한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미국과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홍콩 증시가 이제 우리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ELS입니다. 네. ELS, ELF 펀드인데 지금 이게 지금 일부는 원금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반 이제 이게 투스타 상품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홍콩 H 지수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연결해 가지고 둘 중 하나가 45%가 안 빠지면 그러니까 55% 수준만 유지하면 내가 그 2년 내지 3년 뒤에 5 내지 6% 주겠다라는 상품이에요. 네. 근데 이 상품의 굉장히 위험성이 뭐냐면 예. 장중에 한 번이라도 두 지수 중에 하나가 45% 이상 빠지면 네. 락인이 돼버립니다. 낙인 그러니까, 조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펀드를 샀다가 네. 주가가 펀드가 반토막이 났다가 올라오면 네. 원금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2, 3년이고 4, 5년이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2년 내지 3년, 그러니까 발행 당시에 했었던 그 기간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이게 딱 낙인이 돼버리면 낙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낙인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홍콩 항생 지수랑 코스피가 둘 중에 하나 50%가 빠져버리면 내 원금의 한 7, 80%는 날아가 버려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라면 네네. 이게 지금 이제 5, 6% 이자 그 승희 씨 저 질문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우리 저 금융위기 왔을 때 2008년, 2009년 그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키코죠. 네, 키코입니다. 키코가 이제 녹인 또는 낙인, 녹인, KNOCK, 네. 나가웃. 네. 그리고 우리가 복싱에서 말하는 KO도 나가웃이에요. 그래 낙인, 나가웃이 이제 옵션 거래에서 집어넣는 조건인데 나가웃은 이게 옵션과 연계돼 있으니까 예. 한 번이라도 저 어떤 레벨을 갖다가 지나치는 순간에 그 계약 자체가 사라지는 게 나가웃이고 낙인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꼭 거기 머물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갔다 오면은 뭔가 또 다른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근데 터치하고 오면, 그런데 이제 저런 ELS 같은데 낙인 나가웃 조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뭐가 있나 하면은 이것도 아주 좀 악랄한 어떤 저 투자자들을 상대로 뭐 기관 내지는 시장이 털어먹겠다는 어떤 그건데 여기서 조금만 더 밀어버리면은 그 낙인이 되면서 이제 손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실제로 그런 노림수가 있다는 거지. 실제로 벌어졌었던 많이 게 벌어지죠. 뭐냐면 우리가 언제입니까? 그 서프라임 사태 때인가요? 네. 그때 이제 종목 지금 이제 지수 지금은 대부분 다 지수로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종목 ELS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현대중공업과 삼성전자 이렇게 전혀 이제 방향이 좀 다른 거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방향이 다른 걸 갖고 이렇게 조합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외국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상품을 국내에서 못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략적인 개념만 설명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900만 원에서 950만 원 채권을 사나요. 그리고 나머지 갖고 파생에다 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 그래야 이게 원금 보장도 되고 어느 정도 이게 수익률 5%를 나타내는 상품인데 이 구조를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이 증권계에서 못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사왔어요. 네. 홍콩에서 사오면서 홍콩에서 외국계 애들이 장난친 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을 미리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과 그 뭐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중공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공매도 쳐가지고. 그러면 걔가 돈을 다 먹는 거죠. 그게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항생 H라고 하셨죠? 네. 오늘 홍콩 지금 H. 홍콩 H. 홍콩의 항생 H가 아니겠어요? 홍콩 H, 홍콩 H. 항생 지수 하면 항생 H인데 H가 붙은 걸로 봐서는 지금 항생 H 항생입니다. 지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우리 옛날에 뭐 인사이트 펀드도 다 항생 H 위주로 네, 갔으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도 6.6% 급락을 해갖고 6,123.94, 6,124포인트로 끝났는데 지금 ELS 지금 그럼 차 소장님 말씀하시는 이쪽에 어디를 갖다 건드리면 이게 손실이 여기서 지금 발생되는 이제 거예요? 삼성 이제 벌써 이제 고점에서 들어간 것들도 있어요. 뭐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주일마다 상품이 많이 네, 바뀌니까 네.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5,500 이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500, 아닙니다. 더 많은 게 6,000대부터 5,500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6,000부터 5,500 사이에. 1조 몇천억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거를 지금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상품을 지금 갖고 계시면 내일 당장 증권사 담당 PD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담당 PD요? 담당 PB. 저는 저기 PD님이 계셔. PB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손실이 발생하기 직전에 환매를 들어가면 됩니다. 손실이 근데 이게 환매가 3, 4일 걸려요.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제 3, 4일 지금 내가 만약에 내일 환매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만에 하나 내일 모레 급락을 해서 탁 걸려버리면 끝이 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환매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반등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PB랑 상담을 해보실 때가 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자 소장님, 네. 그다음 준비하신 내용은 우리 금요일 날로 네. 그거 합시다. 간단하게만 이렇게 자세히 말씀도 안 드리고 일단은 지금 조선주 오늘 많이 빠졌어요. 조선주 많이 빠진 게 이게 지금 이제 쇠빙선이 그 이달에 두 척이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못 넘어가가 결제가 막혀가지고 네. 요 문제가 지금 이제 불거졌다. 그러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은행주인데 은행주 얘기는 빼버리고요.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네. 저거는 진짜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네. 나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그러니까요. 나오면서부터 조금 그러니까 배 두 척이 넘어감으로써 돈을 50%씩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딴 데 팔 수도 없고 쇠빙선이라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 또 네. 이런 면이 있으시네. 네? 한 30분 가까이를 갖다가 말을 안 하고도 있을 수가 있네. 쉬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못 쉬겠어요. 왜? 막 이런 그러니까 네. 항상 아무튼 여기다 방음벽을 칠까요? 아니 제가 이걸 이어피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중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자중하겠습니다. 트레이더는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물론 열 받죠. 열 받고 진짜 가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냉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냉정과 열정 사이. 냉정과 차열정, 김냉정. 네. 차열정, 김냉정. 닉네임 하나 더 생기셨네요. 각자. 냉정과 열정 사이에는 그 두오모 그렇죠. 두오모가 도모 성당. 가고 싶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차 소장님하고 제가 아직까지 김민수 대표에 비해서 인격 수양이 부족해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 대표님. 네. 여쭤볼게요. 한번 해보게.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까지 얘들이 지금 1, 2, 3위 맞습니까? 시총?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엔솔은 보니까 진짜 밉상이 됐더만. 이 펀드 매니저들한테도 약간 밉상이 됐고 그렇죠. 약간 IR 때부터 약간 좀 불성실한 면이 있었는데다가 그다음에 이거 코스피 200 지수 편입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손실 나 있는 종목 손절 쳐가면서까지 그 담는 과정에서 당황스럽고. 좀 아픔이 있었고. 맞죠. 근데 더 짜증나는 일은 지금도 오늘도 연기금은 열심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매수하고 있다. 네. 어제도 대거 매수. 오늘도 매수. 네. 왜 그래요? 저 연기금 사람 아닙니다. 인맥 넓으시잖아요. 그럼 좀 알아보셔야지. 저는 고양이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연기금이 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다 이제 구조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원자재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표적으로 원자재 많이 쓰는 회사들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타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어딘가에 전가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소재 업체에서 넘어와서
셀로 들어오고 셀도 그러면 이만큼 올랐으니까 그만큼 자동차로 넘기고 하는 이 과정 쪽에서 가장 엔드 유저가 자동차일 텐데 네. 이거를 과연 그만큼을 못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이렇게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소재 업종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소재도 네, 소재 쪽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지금 물론 우리는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충분히 이전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장기 공급 계약을 모두 다 들어가는 소재를 다 하기에는 보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만약에 우리가 5개가 원자재가 들어간다. 그중에 한 3개 정도밖에 못 됐더라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나머지 2개에 대한 급등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은 현재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만 얘기를 하는데 네. 대한민국 제조업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보통 그래서 지금 시장이 2,600 초반까지 와서 저희가 뭐 PER 계산하게 되고 PBR 계산했을 때 이 정도가 뭐 한 배 수준이다, 뭐 2,700이 한 배 수준이다. 턱도 없습니다. 이제는 턱도 없어요. 턱도 없겠죠. 왜냐하면 실적이 충격을 1분기에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준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보통 한 주나 한 달 정도쯤마다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기업 추정치를 계속 업데이트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3%가 빠졌습니다. 실적 전망이 영업이익치가 한 주 만에 3% 빠질 정도면 한 주간에. 네. 그러면 지금 하향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올해 만약에 그러면 상장 기업 쪽에서 한 모두에서 한 200조 수익이 나겠다라고 봤었는데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계속 비용들 때문에 커버 못하고 만약에 10%가 줄어들 거다라고 보게 되면 180조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지금 주가 수준하고 비교한다. 주가가 밀렸다고 하더라도 아직 높죠. 높죠. 이 기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 삼성 SDI가 전고체 개발을 위한 라인을 착공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돈 많이 들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제 쏟아붓겠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아직까지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전고체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라인을 이제 삼성이 SDI가 치고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사들도 당장은 아니지만 LG 엔솔한테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 거고 물론 분야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저는 이거 좀 질문할 시간 생기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김민수 대표님도 그 중국에서 검사 받으려고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들 모이는 사진 그 사진 끔찍하네.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뭐 콘서트에 입장하는 사진도 아니고 좀비 출몰한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촉발된 전쟁으로 이제 그 영향은 이제 많이 짚어봤으니까 중국이 이제 거의 봉쇄 조치된 그 중국의 실리콘밸리 그런 도시도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지라던가 이런 부분 좀 두 분한테 분석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중국이 너무 많이 빠지고 이러니까 우리 승희 아나운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승희 아나운서 딴 얘기 지금 하면 안 돼. 맞아.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좀 버텼으면 했던 부분에서 이제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이렇게 안 빠졌으면은 경기 민감이 좀 버텼을 겁니다. 근데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중국이 흔들리니까 거기서 이제 다 약간 압박이 다 같이 나오면서 이제 매물화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중국이 하락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보기에 딱 2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는 그거죠. 뭐 락다운 얘기 나오는 게 그러면 다시 코로나19 때로 돌아가서 이제 그러면 심청 같은 데는 거기서 제조업의 거의 뭐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 락다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못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공급 불안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공급 불안 되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제 애플 같은 경우도 팍스콘 영향 때문에 주가가 뭐 3% 이상 또 확 밀리는 게 이런 영향도 받는다라고 되면 또 공급 불안에 대한 가중이 되는 게 아니냐가 첫 번째 내용 같고요. 또나 두 번째는 미묘한데 나오는 미국과의 관계. 이게 또 하나 작용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아까 오다가 본 뉴스 중에 하나는 러시아에게 군수 물자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속보들이 계속 나와요. 좀 한 번 더 보시면 푸틴은 중국에서 공급 안 받으면 12일 내에 전쟁 종료해야 된다 이까지 나왔어요. 근데 거기 안에는 뭐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군인의 전투식량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긴 맛있는데
근데 러시아 사람이 중국 걸 먹겠냐? 이건 뭐 다른 얘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가로 열고 썩지 않은 전투식량을 달라.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 그만하겠습니다. 차이나 안 썼나? 예. 근데 이렇게 되는데 또 내용들 보다 보면은 뭐 탄약부터 뭐 드론, 미사일, 공격형 드론 뭐 이런 얘기 다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아마 이거를 미국이나 서방들이 어떤 식으로 시각을 가져가겠느냐. 그러면 같은 편이네. 중국도 제재.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물론 중국을 제재할 때 하게 되면 또 복잡하게 들어오는 상황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또 미국 기업들. 네. 대표적으로 테슬라도 상하이 공장 있죠. 또 애플도 있죠. 그리고 이쪽은 거의 문 닫으라는 얘기인데 그쪽을.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장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중국과 미국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캘리포니아 거보다 중국이 영업이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거 영향받게 되면 뭐 어떻게 하라고라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제재를 가려고 하는데도 제재를 또 쉽게 못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약간 셈법이 복잡해지는 이런 관계가 나오다. 많네요. 네. 지금 오늘만 해도 텐센트가 10.2% 빠지고 알리바바가 12% 빠졌어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은 차려야 되고 또 아무리 뭐 꿀꿀해도 또 톰과 제리 만나는 시간을 웃자고 해서 이런저런 실없는 소리도 하긴 합니다만 좀 저는 사실 좀 약간 이렇게 추워요. 이러다가 이제 FMC가 이제 하나의 또 모멘텀이 돼서 뭐 FMC에서 어떤 성명서, 어떤 점도표, 어떤 기자회견 내용이 나오든 간에 그걸 갖다가 기점으로 삼아서 어느 정도 시장의 기운을 차려보자. 내지는 뭐 갑자기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 뭔가 조금 뭐 새로운 뉴스가 들리든지 해서 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흐름 자체는 최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가려서 안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중국 위안화 환율도 급격하게 돌아서고 위안 약세로 홍콩 쪽에 이래 보니 예를 들어 텐센트가 저런 식으로 빠지면은 우리 국내 게임주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좀 얘기 먼저 하면 저는 지금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그다음에 그 아마존이나 뭐 이런 테크주들이 빠지는 게 저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애플 포함? 다. 그러니까 이런 테크주들이 네. 지금 이게 과연 지정학적 리스크냐? 지정학적 리스크냐? 아니면 금리 인상 리스크냐?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지금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쫙 보면 아무런 그런 내용 없이 지금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차트만 놓고 선생님도 차트 보시잖아요. 네. 차트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한 차트예요. 바닥이라면서요. 아니 이 기업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국내 기업에 한해서 바닥이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미국과 우리는 다를 것이다. 미국은 더 빠질 거고. 지난주 샀던 거 아직 들고 계신 거죠? 예, 저는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저는 들고 있는데 두 종목을 알으셨더라고요. 발설하지 마고 여기서는 발설하지 않는 되고. 열심히 막 떠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단서들이 나와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혹시 이거 아니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 하세요. 또 얘기를 막 하시다가 그래서 또 검색해 봤더니 이거 아니세요? 그랬더니 그냥 이니셜 한글 이니셜. 에이 또 소장님 오늘 저녁 사셔가지고 제가 입막음을 했습니다. 오케이. 입막음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게 저는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닥을 얘기했을 때부터도 항상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빅테크 기술주 성장주라고 하는 쪽이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과 한국 증시의 바닥 다지기에 대한 뷰도 흔들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빠지는데 우리 주식들은 안 빠진다는 거죠. 그것도 참 신기하긴 신기해. 제 논리는 그거예요. 제가 그 전부터 가졌었던 논리는 얘네들이 빠지는 게 저는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신문 기사를 이제 아침 눈 뜨면 다들 뉴욕 증시에서 쳐서 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 증시의 다우 나스닥 필라델피아 이제 지수부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왜 빠졌는지는 뭐 직접 사이트 들어가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연합뉴스나 뭐 이런 기사들을 보잖아요. 네. 거기 보면 다 이구동성으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빠졌다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빠진다. 근데 국내 증시는 버틴다. 이게 뭐지? 그러면 국내 증시는 바닥을 다 봤다라는 거고 미국 증시는 이게 흔들리는 게 무서울 수도 있다. 근데 미국이 무서울 수 있다의 흔들림이 있는데
국내 정시가 버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내 정시에 대해 나름대로 확신을 더 갖는 거고요. 큰일 날 소리네요. 저로서는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니까 제 느낌은 거예요. 이거 100% 제 내피셜인데 미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국내 정시는 보름째 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내피셜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그건 이제 논외로 치고 이제 바닥 건 국내 이제 그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현재 지난주에 동네방네 광고하면서 주식 매수에 들어간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끊어주는 게 맞아요. 맞고요. 이제 그 대신 근데 대표님이 할 말씀이 좀 약간 있어 보이는 눈빛 주세요. 테크주들의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그래요. 그 부분은 저도 뭐 일단 차트를 보면 어질어질합니다. 특히 큰 차트들 위클리나 먼슬리로 보면은 그동안 이렇게 나스닥을 견인해왔던 소위 말하는 그쪽이 좀 그거 하죠. 근데 지금 우리 채팅방에 난리가 났어. 말하다가 끊겨놓으니까 제리 형 게임주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어떤 마음의 부채가 있는 거 아니야. 게임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근데 반대로 얘기 드리면 미국이나 중국이 그렇게 급하게 하락한 테크주들이 반등하면은 저희는 못 올라갑니다. 반대 논리로는. 급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함정으로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밀릴 때 같이 밀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랬다가 안정받을 때 동반적으로 올리는 게 좋고. 그러면 저희는 버텼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난번에 독일이 급반등 나올 때 국내 증시 폭등했습니까? 폭등 안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강약, 중강약은 같이 악셀을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저는 주식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약, 중강약? 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강인데 이쪽은 너무 강하게 갔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저희는 그대로 있었으면 갔다가 돌아오면 코입 비슷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가 예, 이런 내용들로 예, 설명이 약간 좀 부족했습니다. 너무 배불러서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커플링으로 동반해서 같은 흐름을 타는 게 뭔가 해석하기도 쉽고 변동성도 좀 덜하고 이렇게. 아까 게임주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텐센트나 이런 쪽에서 국내 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거기다 뭐 컨텐츠 쪽도 연결돼 있고 하다 보니까 긴장이 되죠. 긴장이 안 되는 건 사실이야. 근데 얘네가 많이 위축을 받아서 혹시나 이거를 매도하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는데 근데 또 요즘에 보다 보면은 의외로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자 엔소프트 만수르 형 뭐 무슨 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 엔소프트 벌써 2대 주주로 들어갔고요. 넥슨도 3대 주주 정도, 그러니까 약 둘 다 한 2조 정도쯤 들어와서 딱 포지션을 취한다는 얘기는 뭐 근데 여기서 뭐 P2E 쪽은 개념은 아니죠.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봤을 때 한국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경쟁력이 없다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회사 보니까 그 PIF란 펀드가 617조가 있대요. 펀드가 국부 펀드가 많은 걸 알아요. 어떻게 617조 17조까지 기억을 하냐? 나 같으면 600조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또 못 나가겠어요. 무서워서.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맞습니다. 대략 600조 이렇게 617조. 트레이더는 냉정하게 숫자를 보면서. 그 중에서 그 게임 관련, 그러니까 어차피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황무지 땅에 사막에서 석유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돈 가지고 새로운 포스트 석유 산업을 건설하자 이러면서 지금 빈살만 왕자가 되게 그쪽에 대해서 막 보니까 지금 스웨덴 업체 중에서 SNL이라는 그 e스포츠 업체도 인수를 하거든요. 이거는 유럽에서 되게 인기 많았던 e스포츠 업체입니다. e스포츠는 또 뭐예요? e스포츠 게임. e스포츠. E가 그러니까 뭔데? E가 이 편한 네. 그러니까 뭐 E는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 웃겼다가 이진호 선생님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생각해보니까 웃겨. 배불러서 그래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컨텐츠에 대한 가치나 아니면 게임 산업에 대한 가치를 아는 쪽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위축이 되다 보니까 또 지분 매각 관련된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중요한 건 국내 게임사에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성이나 이쪽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맞긴 맞는데 거기다 또 이번에 신정부에서 나오는 또 가이드라인 있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 이쪽도 좀 보강해주고, 근데 거기서 제일
이게 좀 독도 되고 약도 되는데 뭐 최저임금하고 52시간 근무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유동적으로 바꾸게 되면 네. 저는 게임 업계에 큰 호재라 거긴 동의합니다 저도. 예, 호재가 된다. 호재가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 높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게임이 원래 지금 뭐 컴투스에서 만약에 서머즈 워 클로니클이 1분기 말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보통 게이머 프로그래머나 그 베타 테스트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집중해가지고 거의 뭐 밤을 야 우리 그렇죠. 한 달만 고생하면 예, 예. 게임 나와. 또 그 재미로 하는 거 봐요. 막시 하다가 갑자기 야 퇴근해 해갖고 그냥 그렇죠. 좀 웃기지.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 그럼 와가지고 출근해서 다시 이어가려면은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하려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마 이게 그러면 게임이 계속 지연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또 중요한 리스크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오히려 근데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또 그게 날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월급은 그 부분은 그 하는 게 우리가 종업원이잖아요. 종업원 이제 프리랜서 종업원이었잖아요. 종업원 입장에서 보면 동의해. 구조 조정하는 게 싫죠. 주주 입장에서 보면 구조 조정하는 게 땡큐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거기 게임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노동 강도가 더 세질 수 있겠습니다만 주주 입장에서는 땡큐죠. 비용의 절감이니까. 그 관점에 접근하셔야 돼요. 주주는. 아니 노동 강도가 세지는 만큼 그만큼 저기 보수 측면에서 또 근데 그동안 게임 업체들이 그걸 못 받아왔죠. 그걸 못 받아왔으니까. 못 받아왔으니까. 어쨌든 뭐 그걸 논의를 치더라도 52시간에 풀어지게 된다면 게임 업체로서 본다면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다르겠습니다만 나쁘지 않다라고. 오케이.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19 확진돼서 못 나왔잖아요. 네. 괜찮으신 거죠? 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네. 네, 아마 지금 전염성은 없을 거예요. 아 네. 네. 우유 빛깔 이승희. 네. 아,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사모님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좀 집중하겠습니다. 네, 아, 예. 네, 그냥 질문으로 이어갈게요. 예. 아니 저도 이제 그래서 진단 키트를 굉장히 많이 했고 네. 제 주변에도 요즘에 코스시죠. 예. 네, 하루에도 진짜 몇 명씩 주변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키트도 많이 하시고 신속항원 검사도 이제 받으러 많이 가시는데 지금 확진자만 해도 신규 확진자 저도 오늘 뉴스 하니까 36만 30만, 명대. 네. 그러면 키트 당장 이제 뭐 병원 가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키트 소비 엄청 많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실적은 좋을 텐데 관련 회사들이 근데 주가는 또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주가는 여러 가지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는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영업이익의 연속성이라는 게 필요하죠. 이 기업이 그 독점적인 영업이익을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느냐가 저는 이제 가치 투자의 개념이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김민수 대표가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신다라면 지금 우리가 이거가 인기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진단 키트가 지금 불티나게 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영원히 그럴까요? 영원히는 아니겠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코로나가 계속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풀어달라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 발병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외국이 그랬고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곡선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확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 그걸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이제 지금 현재 그 보건 당국에서도 한두 달 내에 이제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한두 달 뒤에 진단 키트 수요가 그렇게 늘어날까요?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주식 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선반영도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보통 보면은 SD바이오센스나 시젠 같은 경우 실적이 나왔던 근거 중에 대부분이 수출도 많습니다. 해외에서 하다 보니까 또 수출하고 했던 흐름도 많은데 해외는 이제 많이 좀 잠잠해졌고 물론 아직 뭐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쪽도 여전하긴 넘어야 될 하지만 때는 또 있긴 하죠. 네. 근데 이 중에서 수출이 차지했던 비중이 확 꺾였죠, 지금. 근데 한국가 지금 4명 걸리면 거의 한국 사람이 1명일 정도로 지금 내수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 중에서 수출 모멘텀은 많이 꺾였다. 한 쪽도 하나의 해외가 그렇게 그만큼 많이 잠잠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변이 바이러스 또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크게 너무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돈 벌었으면 뭘 해야죠. 네, 그렇지. 이런 먼저 진단 키트만 갖고 저 승희 씨 지금 이게 뭐 화면에는 안 나겠지만 이 종목 보세요.
뭐 종목 이름을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그 진단 키트 하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시모 종목이 저 얘기했는데요. 모젠 종목인데 지금 우리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알면서 쫓아가서 먹기도 하고 알면서 당하기도 하고 당해서 알기도 하는 건데 결국 이거는 진짜 진단 키트는 확진자가 암만 나와도 이건 벌써 한 해먹고 끝난 거예요. 이쪽은. 아 해명을 하나 해야겠네요. 저 키트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트주 안 가지고. 안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이 저 키트주 물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거 대신 밀키트죠. 아닙니다. 네. 밀키트는 제가 좋아하죠. 예.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포지션을 갖다가 모처럼 단단하게 포지션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계신 차 소장님한테 비율을 갖다가 묻기보다 김민수 대표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지난주 화요일부터 어쨌거나 그 뭐야 미장원에 갔다 온 이후부터 약간 이상해졌는데 평소 내가 알던 바가지가 얼마나 때문에요? 이거 이 바가지 머리죠 이게. 아니 뭔가 네. 지금 우리가 차 소장님하고 내가 자주 얘기했는 게 김민수 대표 뭐가 있다, 뭔가 변화가 있다 내지는 그거 한데 지금 솔직히 네. 그동안 뭐 경기 민감주 많이 외쳐오셨는데 네.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가면 조금 더 이렇게 투명하게 보일 것 같은데 지금 갖고 계신 시황관 한번 네. 딱 밝혀보세요. 뭔가 좀 두려운 게 있으신가? 제 얼굴에서 느끼셨나요? 아니 지금 3월 들어 좀 그래요. 김민수 대표가 평소에 그게 아닌 뭔가 이렇게 시장에 대한 그게 있어, 걱정이 있어. 네. 뷰가 질렀는데 그렇죠. 시장이 꺾여도 내 뷰는 이렇다라고 그렇지. 했는데 뷰는 잘 안 바뀌신 것 같아요. 우리 민수가 달라졌어요. 소장님의 민수인가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닥 안 찍었다. 네,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여전히 현금은 40~50%는 갖고 계시는 게 맞겠다라는 입장이고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주간 전망 때 벌써 저희가 조금 있으면 1년이 됩니다. 이렇게 같이 하신지. 그러네. 네. 다음 1년도 함께해요. 네. 아이 귀여워. 약속.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꾸준하게 움직이고 국내 시장이 좀 위축됐다. 그냥 고입니다. 미국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데 국내 시장이 좀 밀렸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버텨보다가 다시 금방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섹터나 종목마다 다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력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파생 생활도 해오고 그래서 매매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꺾였을 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저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쪽에서 바닥을 함부로 논했다가는 확인할 거 확인 다 하고 그 다음에 해도,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은 투자자분께서 되게 조바심이 나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렇게 주식가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만 뭐 어떻게 딱 변하면 주가 급반등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사야지. 이런 변화에 마음이 가다 보니까 계속 그러면 4차 회담이면 5차, 그러니까 3차 회담이고 4차 회담이면 내일은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오늘이라도 사야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맞물려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방금 또 중국 얘기도 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뭔가 돌아가는 양상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생각보다 점점 더 확대되는 개념이지 이거를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좀 참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안 급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저거 살려고 했었는데 주가가 만약 급반등해서 막 뭐 내 보려고 했던 종목도 급반등하게 뭐 5% 10% 올라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급반등은 없어요. 네, 오히려 더 밀렸다가 돌아와서 오히려 확인하고 사도 더 싼 경우가 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조바심 가지지 말자. 그리고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그 다음 대응하고 그때 확인은 다 끝났다고 하면 저 이렇게 방송 안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맞아. 목소리 톤이 달라지. 이런 소리를 왜 들어야 이걸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하고 이제 수화가 어떻게 하면 저 고양이와 제가 샀을까요? 고양이와 불독을 어떻게 하면 돌려먹을까? 이런 소장님 이거 사신 거 이거 왜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겠죠. 그렇지. 네. 지금 우리 깜놀. 지금 6,471로 찍혀 있어 지금 동시 접속사. 그리고 지금 우리 가만히 있었는데 좋아요가 1,100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김민수 대표 입에서 종목 얘기 안 한 지가 벌써 몇 주째라. 그렇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줘야죠. 기다려주고 김민수 대표가 이제 방언이 터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진우 소장님이 그만 해도 종목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 네. 채송화 건드렸다가 그 씨 터지듯이 막 네, 나오는 거지. 방언이 이제 터질 때까지 투자자분들이 좀 기다려주시면 분명 괜찮을 겁니다. 방언이요? 방언.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저기 이승희 아나운서 적을 수가 없어요. 녹음기를 키셔야 돼요. 너무 쉴 새 없이 나와서요. 녹음기를 키셔야 돼요. 아니면 다시 보기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준비된 질문. 안철수 입각설에 관련주들 주목된다. 이거 여쭤봤어야 안내 되는데. 보안주 재평가될까? 백지 신탁 매물 쏟아질까? TS 트릴리온 등 어떻게 탈모주 될까? 탈모 안 올랐대요. 탈모는 제가 이제 들은 내피셜이 있는데 그 전에 오래전에 이제 증권가에서 들은 얘기예요. 증권가에서 떼돈을 벌려면 탈모 치료제가 나오면 이건 떼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탈모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것 같은데 주위에서 보시면 정말 탈모 고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제가 나오면 이건 대박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요. 거기다가 뭐 원자재가 급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막 오르다가 쉬어가는 분위기. 수급은 좋다. 지금이 기회. 원전 관련주 여전히 뜨겁다. 중장기 사업이라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준비했는데 김민수 대표 이렇게 저 진지한 표정과 우리가 좀처럼 경험하지 못했던 저 눈빛에 내가 압도가 돼가지고 이런 질문 여쭙기가 하시면 또 나오죠. 나오긴 하는데 다른 데서 많이 들으시니까. 딴 데서 많이 건드리니까. 그래요. 승희 씨. 네. 저 삼촌들 아니 저 오빠들 보내기 전에 네네네. 오늘 꼭 여쭙고 싶었던 거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합시다. 저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사실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이 돼서 또 본인 자체가 그 안랩에도 관련이 돼 있고 아까 말한 이제 원래 이재명 전 후보가 말했던 이제 탈모 공약에서 안철수 대표도 보태서 말하면서 이제 또 그것도 연관이 돼서 안철수 위원장 관련해서 좀 걸려 있는 그 어떤 종목들, 어떤 주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도 한번 버럭할까요? 버럭. 그래. 그럼 버럭 먼저 듣고 약간 상한 마음을 갖다 우리 QT 김민수 대표가 또 이렇게 상처를 오늘 왜 그러십니까? 자 버럭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탈모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뭐 그쪽에서 하겠다라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죠. 그건 뭐 퀘션. 그다음에 공약과 정책은 다르다. 저는 오늘 안철수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대단히 실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안철수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도 공약 이행률이 60%밖에 안 된다. 이제 지금 인수위 꾸려지는 단계예요. 공약을 이제 정책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 우리가 뽑아줬으니까. 근데 우리가 공약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신 게 첫 번째 실망. 이거 약간 정치평론 아닙니까? 아니야, 이거는 우리 대통령 뽑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뽑으셨고, 인수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불만이세요. 인수위원장이 되셔서 그 정책을 이제 펼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공약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부분이 저는 말고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화를 내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되셔서 이제 뭐 국무총리도 거론이 되시고 뭐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실 분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걸 믿고 사신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증시를 후퇴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말씀으로 정리가 됐네요. 네, 됐어요. 됐고요. 네, 별 중요한 점은 없네요. 네네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들이 알랩과 그리고 또 지금 요즘 이제 줌인터넷이라는 회사가 쭉 올라가고 거기 대주주인 회사가 이스트소프트가 있는데 이 회사에 관련된 그 보안 체계에 대해서 잘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PC 방화벽과 관련된 보안 쪽은 어느 정도 성숙된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집중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클라우딩이나 네트워킹 관련된 쪽에서 앞으로 고도화될 거고 4차 산업혁명에 가면 그쪽에서 폭발할 텐데 그 관련된 쪽에 대부분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안 스위치라는 개념이 있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웹이 아니라 네트워크 방화벽이라는 ADL 같은 경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폭발할 겁니다. 근데 이걸 먼저 아는 쪽이 일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회사가 일본 쪽에서 먼저 매출 나와서 이렇게 좋은 제품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매출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회사는 주가가 전혀 안 가고 있는데 알랩 같은 거 거기다 이제 움직이면서 물론 알랩이 나쁜 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다 지금 하는 역할이 점점 더 확대되다 보니까 그만큼 돈 벌다 보니까 알랩이 어떻게 커졌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커졌어요? 약간 정치적인 얘기가 있다 보니까 알약 무료로 나눠줬다가 그거 채택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알랩 알약 말고 알랩에서 알약 아니에요? 알랩은 V3 V 백신 V3 이거 죄송합니다. 근데 또 요
이게 처음에 공공기관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크다 보니까 이제 그건 이제 논외로 하고 훈민정음 같이. 네, 예. 근데 이게 커왔던 기반에서 이제 확대가 되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알토란 같은 우리나라 사이버 기업들 많거든요. 이런 쪽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만약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쪽에서 이제 저 안철수 위원장이 딱 총대를 메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전략이 나온다라고 네. 되면 저는 한 번은 큰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큰 시세가.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쪽 검색을 하실 때 사이버 보안으로 검색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이버 안랩이 보안. 시대를 낸다는 거예요. 사이버 보안이 시대를 낸다는 거예요. 안랩은 백지 신탁을 해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된다고 되는 봐야 될 것 거고. 같고 안랩도 사이버 쪽 저 보안. 예, 사이버 보안은 사이버 보안 네, 쪽은 앞으로 큰 일을 할 겁니다.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다. 오케이. 그냥 제가 정치 관련 질문은 이제 드리지 않는 걸로. 아 왜요? 아니 뭐. 네네네네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시청자분들도 또 정치적인 어떤 예, 죄송합니다. 그게 저는 있을 수 정치적인 있으시니까. 발언은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아니 소장님에 대한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그래요. 좀 자제하겠습니다. 두 분 다 네네. 두 분 뭐 죄송합니다. 네. 장윤수 소장님의 그 뭐 충심은 다 전달이 된 것 같고 우리 김민수 대표의 저 말씀도 저도 이렇게 느끼는 게 오네요. 그렇게 한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확인된 거는 스팸의 차영주 김민수 팔 수는 없겠다. 저런 식의 생각과 저런 식의 표현을 갖다가 용감하게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쫓아 들어오세요. 돈 내세요. 찍어드릴게. 급등주. 그거 할 사람들이 아니까. 저는 그거 지키면 제가 들어갈 겁니다. 제가 들어가서 아니 나한테 왔어. 아, 그러니까. 차영주입니다. 이러고 나한테 왔어. 오케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2부는 우리 또 이제 강행현 부장하고 또 이제 2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또 이제 FMC 같은 것도 이제 두 분한테도 여쭤봤어야 되는데 2부로 그냥 이렇게 돌려 세웠고 강행현 부장하고 저는 또 아마 우리 김영익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같은 시점에 부담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을 갖다가 대충 형성하고 올라가는 시점에 대해서도 미리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만이 그렇죠. 전문가 소리를 듣는 거고 안 그러면 하루에 2번 맞는 시기가 되는 거야. 늘 한쪽만 외치다가 그냥 그런 장이 왔을 때 어울리는 그냥 일반 펀드 매니저들처럼 막 올라가주면 좋은 거 아니야 하는 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동안 계속 이 잘 짚어왔던 이 강행 부자라서 2부에서는 이제 그 뷰에 변화를 줘도 될 것인지 그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고 금요일 날 또 이렇게 못한 얘기 나누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